어제는 시장이 고용비용지수 ECI를 갖고 많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뭐 이유를 굳이 찾은 것 같은데 많이 보던, 관심 있게 보던 데이터가 아니었죠. 고용 데이터는 사실 후행 지표이기도 하지만 어제 발표된 ECI는 분기별로 집계가 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후행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보고 시장이 놀래서 증시가 조정을 받았다. 뭐 이유를 굳이 찾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FOMC를 앞두고 있고 국채 발행 계획이 세부적인 변화 발표도 뭐 앞두고 이런 굵직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심이 흔들린 게 좀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걸로 보여드렸냐면 NFIB 초기업 낙관지수 데이터를 말씀드릴 때 보상계획 데이터를 선행 데이터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차트고 요번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24년 1분기 고용비용지수가 4.3 YY로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이거를 최신 데이터로 반영을 해서 보면 이 빨간색이 ECI 데이터고요. 이 파란색이 더 선행인데 보시게 되면 하락 추세가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 ECI 데이터를 갖고 고용비용, 노동비용이 반등해서 뭐 지금 임금 물가에 대한 우려가 높다? 글쎄요,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뭐 사실 이거뿐만 아니라 NFIB 보고서를 말씀드릴 때 3개월 내 제품 가격 인상 계획 관련해서도 이 CPI 상승률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 ECI 고용비용 지수는 어느 정도 다시 재차 반락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임금 관련, 특히 이제 노동비용 관련해서는 일단락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어제 나온 EC 데이터는 지난 분기 대비 0.9에서 요번에 1.2로 뭐 시장 컨센을 상회해서 뭐 조금 우려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12개월 YY로 보게 되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전 분기 대비 4.2, 4.2 동일하게 나왔고 추이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결국 미리 선행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소기업 낙관지수의 중소기업들의 서베이를 통해서 살펴보면 결국 고용비용 지수는 재차 반락하는 흐름으로 이어가는 과정에 뭐 일시적인 등락이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제 고용비용 지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갖고 뭐 임금이 재차 반등한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이 임금, 노동비용이 상승하는 그런 우려보다는 제품 가격이 인상돼서 CPI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 이 얘기를 더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이 고용단에서 임금이 재차 반등할 우려는 지금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리스크 요인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어제는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또 업데이트가 되었죠. YY로 6.4%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주택가격이 상당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뭐 이렇게 물가에 대한 우려를 뭐 자극하고 있지만 이 기울기를 보시게 되면 가파르게 오르다가 사실 조금 꺾인 거거든요. 이 끝부분 보시면 빠르게 오르다가 옆에 조금 기울기가 누웠잖아요. 뭐 물론 평평하게 누운 건 아니지만 여전히 6.4 YY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게 되면 이 변동력 추이를 MOM으로 제가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이런 등락을 보이면서 추세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죠. 특별히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부터 많이 주택 부동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주택가격이 둔화되거나 빠르게 위축, 하락되는 그런 사례는 역사상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00년 IT 버블 때도 오히려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에서 소폭 둔화될 때 경기 침체 구간으로 진입했거든요. 08년 사례를 제외해놓고 보면은 딱히 주택가격 지수와 실물 경계와의 상관관계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이번 2월달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다 하지만 사실 그 강도 자체는 오히려 조금 둔화되는 쪽으로 이 기울기가 조금 약해졌고 세부적으로 MOM 변화를 놓고 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흐름을 보였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하락 추이를 이어가는 그 과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크게 주택가격에 대해서 뭐 상승에 대한 뭐 이런 물가 우려 뭐 이 정도 수준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값이 안 올랐다가 아니라 뭐 올랐는데 집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꾸준히 드렸었죠. 기존주택과 신규주택과의 그런 공급 차이로 인해서 결국 매물이 없어서 거래량이 없는 가격 상승분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이번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의 이런 상승 내용을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승하는 기울기가 꺾였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4월달 97로 집계가 되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의 위치가 22년 7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 달 전 103.1에서 떨어진 것인데 이 한 달 전 데이터가 애초에는 104.7이었거든요. 하향 수정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더 떨어진 것이죠. 한마디로 4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상당히 낮아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현재 상황 지수도 마찬가지로 전달 대비 다 하락을 했습니다. 이 검은색이 현재 지수고 파란색이 기대 지수죠. 향후 미국의 경제에 대한 전망을 이 파란색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는데, 전월 74에서 이번 4월 66.4로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하락을 주도한 것은 노동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고요. 더불어서 이 지수에는 집계가 되진 않지만 향후 6개월간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덜 낙관적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비자 신뢰지수와 기대지수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의 시장, 소비자들의 심리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다라는 것을 감지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12개월 이내에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여기서 이게 높아졌지만 상당히 낮은 레벨까지 떨어진 것이죠. 가장 높았을 때가 23년 5월입니다. 이때가 SVB 파산 이후에 좀 올랐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저는 오히려 침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참고로 소비 심리 관련해서 지금 주가는 최고치인데 소비 심리가 이렇게 낮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예전 한 달 전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여는 보고서가 정리를 잘한 부분이 있어서 이 영상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시건대하고 컨퍼런스 보드하고의 조사 방식에 따른 그런 소비 심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위의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세금 납부 기간이 마무리가 되면서 TGA가 계속 채워졌습니다. 지금 최근 4월 29일자 이 재무부 TGA 잔고 보시면 9,295억 달러 수준입니다. 전날에 비해서 더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따라서 아직 이번 조정에 있어서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궁극적으로 TGA 재정이 지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큰 흐름이 트렌드가 바뀌기에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10년물 시장금리가 4.6을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FOMC를 앞두고 시장에 상당히 투심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죠. 저는 이런 상황에서 5월 FOMC 이후에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지금 현재 금리 인하 기대감이 빠르게 후퇴가 된 상황입니다. 연내 금리 인하가 한 번 정도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경기가 견고하고, 이렇게 경기가 견고한 이유가 이민 증가에 따른 고용 호조가 있었고 소비 호조가 이어졌기 때문이죠.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물가가 반등하는 모습도 나오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서프라이즈로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IMF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성장률을 2.1에서 2.7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24년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이렇게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이런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이 있다 보니까 결국 10년물 금리가 4.6까지 이렇게 치솟게 된 것이고, 이게 결국에는 1월, 2월 물가가 반등하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결국에는 재무부 TGA 잔고도 이렇게 유동성 감축으로 쌓여가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한 해 기저효과로 인해서 빠르게 내려오던 물가가 계속해서 그렇게 쭉 빠지지는 않겠죠. 결국에는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구간부터는 올해 상반기가 될 텐데 결국 물가가 들쑥날쑥하면서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테고, 시장은 그 흐름 자체의 변동성 자체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물가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미리 알고 재무부가 대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2분기 공교롭게 유동성을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반적인 시장의 조정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TGA 잔고를 언제 풀까? 이게 반등 모멘텀의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분기 리펀딩 계획에 의하면 2분기 말 기준으로 TGA 잔고가 7,500억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8,500억 달러로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는
2분기 말 기준으로는 계획상 7,500억 달러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대략 뭐 한 2천억 달러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지금 지급준비금도 물론 이게 이번 주가 되면 더 떨어졌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J가 계속 늘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2천억 달러 정도 뭐 러프하게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TJ랑 합치면 한 4천억 달러가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 영래포에도 한 5천억 달러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합산하면 9천억 달러 정도의 여유, 범퍼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범퍼는 지급준비금의 이 3조 달러 안정선을 지킬 수 있는 범퍼라고 볼 수가 있고요. 5월 FOMC 앞두고 QT 테이퍼링, 속도 감축에 대한 계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매월 600억 달러씩 국채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300억 달러 정도로만 줄어들어도 결국 줄어드는 속도가 더뎌지니까 조금 더 유동성에 대해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이 종합적으로 반응해서 시장금리가 4.6에 위치를 했습니다. 이 레벨이 이때입니다. 지금 작년 10월 달입니다. 뭐 이때는 떨어질 때니까 결국엔 작년 10월 달 레벨까지 올라왔는데 우려는 여기죠. 이 꼭지 5%를 한번 다시 찍으러 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거에 대한 결정은 뭐 조만간 FOMC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금리 상승 압력이 그렇게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 특히 작년 11월 달 이렇게 5%를 찍었던 결정적 원인은 장기채 발행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수급 이슈로 이어진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는 완화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뭐 중동 리스크라든지 뭐 연내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할 것이라는 계획 오히려 또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 그런 모든 요인들이 다 프라이싱에 현재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뭐 물론 이 이상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충분히 열어놔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현재 수준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레벨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FOMC 파월의 발언을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연준의 공식 입장이 기본 시나리오가 달라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엔 그렇다면 시장 금리가 4.6, 4.7 부분에서 고점을 찍고 피크아웃하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수급 이슈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 2분기 2020억 달러에서 410억 달러 증가를 시켰잖아요. 이 얘기는 이게 4,470억에서 5,190억으로 720억 달러가 더 늘어난 게 지난 분기까지의 자금 차익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어떻게 또 달라질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애초에 계획은 4,470억이었는데 지난 분기에 5,190억 원으로 720억이 늘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달라질까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T빌의 순감에 대한 정도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그거를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확정된 것은 요 끝부분은 확정이 된 것이죠. 보시면 뭐 이게 애초의 계획이고 이게 지난 분기의 자금 차익 계획이고 이게 요번에 내일 발표될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발표될 자금 차익 계획이 어떻게 달라질까입니다. 그러니까 순감하는 게 더 늘었는데 이게 유지될지 줄어들지 뭐 쿠폰에 대한 발행 비중이 늘지 줄지 지금 확정된 건 이 전체 물량 2020억 달러에서 2043억 달러로 410억 달러를 늘었다까지는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부 내용이 애초의 계획 대비 어떻게 달라질지를 오늘 저녁에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거고요. 뭐 따라서 이런 수급 이슈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전체 물량이 늘어났다라고 봤을 때 늘어난 정도를 놓고 봤을 때 글쎄요. 뭐 작년처럼 수급 이슈가 다시 재차 불거질까? 불거진다면 또 어느 정도까지 시장 금리가 후퇴할까? 그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 금리의 수준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가와 성장에 대한 가치가 이미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 오히려 고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가격이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떨어지는 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성장이 더 좋게 나온다. 고용이 좋다라고 나오면 금리가 상승하는 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적고 반대로 고용이 나쁘게 나온다. 그러면 금리의 하락폭이 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경기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금리가 그렇게 대비를 많이 해놓지 않은 레벨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결국 뭐 이렇게 미세한 세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글쎄 뭐 좀 큰 추이로 놓고 봤을 때는 채권 발행 물량의 확대가 부담이 될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지금 곧 있을 QT 테이퍼링에 대한 뭐 계획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지금 그 정도 수준에서 금리 레벨을 보고 있고요. 감사합니다.